우리의 이야기는 매우 중세적인 모습을 한 도시 에벨슈타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모두에게 거만한 노인으로 알려진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달리 그는 일성 마법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노인은 대마법사라고 주장했지만 항상 짜증을 냈고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과도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 흰 머리카락과 붉은 눈을 가진 한 소년이 심술궂은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서 마법을 배웠다고 밝힙니다. 소년이 그의 제자가 된 데에는 별다른 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줄 추종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한편 젊은이는 더 강해지기 위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소년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푸른 기운을 두른 채 연습하는 제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흰머리 소년은 집중하여 막대한 양의 만화를 방출했습니다. 이에 놀란 노인은 소년이 벌써 만화의 흐름을 이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붉은 눈을 밝게 빛내며 주인공은 터무니없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에너지로 강력한 푸른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직후 소년은 빛의 검 형태를 띤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공격은 빠르게 날아가 나무벽의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강력한 마법을 쓴 후 젊은이는 지쳤고 스승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본 것에 충격을 받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우리 주인공은 배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재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단 1년의 훈련 만에 일성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귀족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삼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 같은 평민은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성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항상 혈통이 전부이며 소년의 노력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노인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모닥불 근처에서 오랫동안 스승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도시 위로 폭우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멍투성이었고 분명히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어디선가 싸움에 휘말려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년은 스승이 사실 경비병들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노인의 시신을 나무 십자가가 있는 얕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승은 창고에서 이성 마법책을 가져가려다 들켰던 것입니다. 그는 노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 파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귀족 혈통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던 그 노인이 결국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스템은 그가 기초를 마스터했으며 이제 주력 마법 학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년이 지났고 소년은 자신이 사실 이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는 카티아 플레이마트라는 매우 실력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파산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용병들이 찾는 삼성 마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린 소년에게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삼성 마법사인 카티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벨더른의 눈물이라는 선술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법사가 야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데릭이라는 젊은이에게는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도한 욕심은 미래에 그의 성취를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흰머리 주인공은 스승의 말에 동의하며 그 말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제자에게 눈을 감고 집중하여 만화를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에너지의 근원과 흐름을 느끼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발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스승의 말을 따랐고 몸에서 강력한 푸른 기운을 방출했습니다. 스승은 그가 엄청난 양의 만화와 매우 안정적인 제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가 흐르자 소년의 눈이 보랏빛으로 빛났습니다. 여자는 그가 한 번에 방출하는 힘의 양에 감명받았습니다. 갑자기 선술집 밖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년 역시 소동에 놀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스승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젊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따라 이곳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큰 폭발음을 듣고 경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도시 병사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자를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젊은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소년에게 자신이 하려는 말을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동의하고 스승의 말을 주에 깊게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민감하며 마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힘은 오직 귀족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며 그 수준에 도달하는 소수의 평민들은 평생을 바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법사는 그가 환청이라는 이성 환상 마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4살에 그는 이성 마법사가 되었고 시스템은 그의 새로운 기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카티아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양한 마법을 가르치고 상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여자는 젊은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엘베스터 백작 가문이 그녀를 가정교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귀족 가문에서 마법교사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이었습니다. 작별 선물로 그녀는 소년에게 이성 마법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주인공은 스승이 준 책을 들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혼자서 이성 마법 2개를 더 익혔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젊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6살,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선술집에서 한 남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남자는 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듀플레인 대공 가문의 의뢰라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는 놀라며 왜 그렇게 중요한 가문이 자신들을 찾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것은 듀플레인 가문이 금을 물쓰듯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연주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회사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대공령 외곽에서 몬스터 몇 마리를 사냥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고 그 일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거절했고 남자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흰머리 소녀는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말했지만 길드장은 마법사가 필요하고 요즘은 드물다고 불평했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몬스터 몇 마리를 사냥하는데 왜 마법사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흰머리 소녀는 사장의 고집에 짜증이 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남자는 성금으로 금화 한 잎을 제안했습니다. 돈을 보자 젊은이는 사장의 제안을 다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외알 안경과 콧수염을 한 신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나이든 여자와 두건을 쓴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길드장은 소년을 그의 새로운 의뢰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성인식조차 치르지 않은 아이는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그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마법사라고 말하며 젊은이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남자를 무시하며 노인은 아이에게 임무를 맡길 수 없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은 돌아서서 선술집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건을 쓴 여자는 다른 계획이 있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흰머리 소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듀플레인 대공령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고블린들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그는 전투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자비 없이 손쉽게 몬스터들을 물리쳤고 고블린 중 하나가 조잡한 도끼로 소년의 뒤를 공격하려 했지만 녹색 괴물의 공격은 젊은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주인공은 무리의 마지막 몬스터를 해치웠습니다. 그 후 그는 전기 마법을 사용해 몬스터들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젊은이는 관리에게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노인과 여자는 별로 놀라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후드를 쓴 소녀가 그가 모두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술집으로 돌아온 백발 소녀는 동료 길드원을 만났습니다. 금발 소녀는 그가 귀족의 개가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평민일지라도 귀족을 위해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여성은 자존심을 버리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길드 마스터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자 소녀는 은화 한 잎인 줄 알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 금화 한 잎이라고 말했고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자신도 그들 앞에서 굽실거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용병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동을 일으켰던 소녀는 정신을 잃었고 길드장은 임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백발의 젊은이는 별일 아니었고 고블린 몇 마리를 사냥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소녀는 3명의 의뢰인이 사실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폭로에 놀란 길드 마스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족 관리는 젊음과 사교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노인은 둘 다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라고 주장했던 여자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가 조사관의 견습생에 대해 말하려 할 때 길드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상급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그들이 용병이니 그냥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소녀는 길드장의 말에 동의하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길드장은 야생에서는 생존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듀플레인 대공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의뢰인들에게 그 지역이 정리되었고 고블린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일이 끝나자 길드 마스터는 노인에게 잔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서비스의 대가로 반짝이는 금화 2잎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 때문에 신이 나서 소년에게 금화 2잎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외알 안경을 쓴 남자는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의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길드마스터가 대화에 끼어들어 자신의 부하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공이 그 일에 금화 15잎을 제안했다고 밝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알 안경을 쓴 남자는 젊은이가 새로운 임무를 수락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백발 소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차를 타고 대공의 저택으로 떠났습니다. 곧 그들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장소인 듀플레인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귀족 저택의 크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노인은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델린이며 이 저택의 집사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초조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나이든 여자는 자신을 가정부장인 카테리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당황한 제이드는 자신을 벨드런 용병단의 단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이는 예상은 했지만 그들의 지위가 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후드를 쓴 소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길드 마스터는 마지막 저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의문의 여인이 후드를 벗어 모두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파란 눈의 소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이실론이라고 소개하며 소년을 자기 여동생의 가정교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제안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듀플레인 저택 안 한 젊은이가 문을 박차고 집무실로 들어섭니다. 그는 집무실로 뛰어들어가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소년이 뛰어들어오자 아버지와 금발의 형이 그를 주목합니다. 대공은 아들 레이드에게 자신의 앞에서 품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젊은이는 하녀를 부축하며 품위가 필요한 건 다이얼라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성은 다이얼라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굴어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금발의 형은 대화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레이그에게 말하지만 젊은이는 그를 무시하고 지난달에 10명 이상의 하인이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 문제아를 무시할 거냐고 묻습니다. 금발의 형은 레이그의 태도에 짜증이 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자 밝은 머리의 남자는 동생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다이얼라가 쓸모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아이실론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그는 이제 그 골칫덩어리 소녀를 없앨 때라고 말하지만 대공은 침착하게 안경을 벗으며 그건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이미 그녀를 위한 수도원을 찾아두었으며 그것이 가문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아들의 말에 격분한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힘껏 붙잡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대공은 레이의 머리를 책상에 쳐박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남자는 아들을 나무 책상에 내리누릅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때가 되면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공은 다툼 후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아들을 응시합니다.
한편 아이실론과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중앙홀에 도착합니다. 소녀는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 마법사에게 자신의 여동생 다일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커다란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다친 얼굴의 레이그와 그의 금발형이 있습니다. 밝은 머리의 남자는 아이셀린에게 인사하며 머무는 동안 어땠는지 묻습니다. 젊은 여성은 그의 보살핌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다고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러자 형은 레그가 다쳤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붉은 눈으로 주인공은 침묵 속에서 모든 상황을 관찰합니다. 금발 남자는 레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의 머리에 천을 댑니다. 백발 소녀는 그 가족의 이상한 역학관계를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그때 그는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레그와 함께 있던 하녀를 발견합니다. 젊은 용병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대공은 딸의 안부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이솔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소년을 다이얼라의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로 소개합니다. 가문의 가장은 안경을 쓰고 백발의 젊은이를 쳐다봅니다. 소년은 그가 바쁘니 이제 방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대공은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에게 남으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귀족이 자신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섭니다. 집무실 안 대공과 젊은이가 서로를 응시하자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침착하게 듀플레인 가문의 수장은 책상 위 양피지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년이 매우 어리다고 말하며 16살이냐고 묻습니다. 백발의 주인공은 간단한 네라는 대답으로 귀족에게 자신의 나이를 확인시켜줍니다. 남자는 그의 실력에 대해 묻고 젊은이는 일성 마법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대공은 비웃으며 소년의 대답에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겸손히 항상 미덕은 아니며 젊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들켰다는 것을 안 백발 소년은 그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자 귀족이 기운을 방출하고 젊은이는 그가 5성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용병은 사과하지만 공작은 재능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옷차림과 나이로 보아 소년이 마법 가정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흰머리 소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사실은 용병이라고 밝힙니다. 공작은 딸의 선택을 믿으며 그를 별채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소년을 물러가게 하려 하지만 소년은 마지막 질문이 있다며 말을 가로챕니다. 대공은 소년에게 알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허락합니다. 소년은 용병으로서 자신의 임무는 다이얼라 아가씨가 마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임무가 아가씨를 사교계에 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왜 소년이 자신에게 뻔한 소리를 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소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밝힙니다. 대공은 소년의 대담함에 흥미를 느끼며 부탁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접시가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소리에 하녀는 충격의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몸을 웅크립니다. 하녀는 여러 번 사과하지만 소년은 그녀를 심한 경멸로 대합니다. 어린 귀족은 하녀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다른 방에서 길드장은 아이슬린에게 왜 그 소년을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려는 가정교사들이 줄을 설 것이고 평민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성은 이미 가장 유명한 가정교사들을 써봤지만 모두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이어서 소년의 스승이 몰락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동생 다이얼라를 친절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아주란이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이 길거리에서 자랐으며 친절함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젊은 귀족은 남자의 말에 놀라며 자신의 선택을 재고하는 듯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집사에게 이끌려 복도를 지나가고 흰머리 소녀는 복도에 있는 커다란 나무문에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침실 문을 두드립니다. 소녀는 문을 2번 두드리고 반대편에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자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보고 젊은 용병은 직접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갈색머리 소녀에게 자신을 대리기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다이얼라라고 밝힌 금발머리 소녀는 소년에게 다가오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따라 흰머리 소녀는 귀족 여성에게 걸어갑니다. 그 순간
젊은 여성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소년의 얼굴에 무언가를 던지고 그는 제때 피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년은 더럽고 역겨운 물에 완전히 젖습니다. 소년은 웃기 시작하며 시궁지가 들어온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시궁주처럼 생겼다며 그를 모욕합니다. 어린 귀족은 근처 의자를 잡아 지탱합니다. 그것을 이용해 그녀는 소년보다 키가 커지기 위해 작은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발 소년은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의 머리에 더러운 물 한 양동이를 쏟아붓습니다. 용병은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조용히 서 있기만 합니다. 소년은 물이 다 떨어져서 그를 더 모욕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들어 차갑고 무서운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 표정을 보고 소년은 잠시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그를 걷어차려 하지만 소년이 그녀의 다리를 꽉 붙잡습니다. 소년은 귀족 여성의 발을 단단히 잡은 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소년은 몸에 손을 댔다며 화를 내고 흰머리 용병을 모욕합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더러운 물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불평합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귀족 여성을 계속 쳐다봅니다. 소년은 테이블에 기대어 모욕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귀족 여성은 계속해서 모욕하며 시궁주에게 분수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년이 대공의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로 돌아갑니다. 듀플레인 가문의 수장은 창밖을 보며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이든 남자는 용병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은 다이얼라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며 공작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붉은 눈으로 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줄 것인지 묻습니다. 대공은 흰머리 소년의 대담한 요청을 분석하며 그를 쳐다봅니다. 현재로 돌아와 금발 소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보아하니 소년은 인내심을 잃고 버릇없는 귀족 아가씨를 단호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충격받은 소년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 손을 갖다 댑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용병은 젊은 여성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3년 전 스승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 당시 그는 카티아에게 아주 고집센 학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물었습니다. 마법사는 그런 유형의 학생을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소년은 그 대답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해 묻습니다. 스승은 소통이 실패하면 다른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 방법이 단순히 공포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방으로 돌아오면 다이얼라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겁을 먹고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합니다. 버릇없는 귀족은 그 가르침 이후에 일어서기 위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분노에 가득 차 그녀는 반격하려 젊은 용병에게 몸을 던집니다. 소년은 그 같은 평민이 귀족 여성의 몸에 손댈 권리가 없다고 소리치지만 소년은 완전히 인내심을 잃고 그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한 번 더 때립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도 2번 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귀족 여성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사를 부르며 소년이 귀족 아가씨에게 해를 입혔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수석 집사와 하녀들이 달려와 그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꾸짖으며 대공이 그가 한 짓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태연하게 흰머리 소년은 보관하고 있던 양피지를 꺼낼 뿐입니다. 그는 대공이 자신에게 소녀의 교육에 대한 전권을 주었다고 밝힙니다. 집사는 문서를 받아들고 종이에 찍힌 가문의 공식 인장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젊은 귀족 여성 또한 놀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듀플레인 저택은 고요해 보였지만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발의 오빠 발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레이그와 함께 복도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방 중 하나로 뛰어들며 그가 고용한 용병을 소리쳐 부릅니다. 안에서는 흰머리 소년이 침대에서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는 감히 다이얼라에게 손을 댔냐며 소리치지만 레이그가 그를 힘으로 막습니다. 차분하게 가정교사는 그것이 대공께서 직접 허락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레이그는 형에게 아버지가 허락하셨고 그는 아이슬린의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발레리아는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레이그에게는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 동생은 다이얼라는 교훈이 필요했으며 발레리안이 과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형제를 지켜봅니다.
레이그는 왜 금발의 형이 저 희망 없는 소녀를 그토록 보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두운 방, 문 근처 바닥에 낡은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발레리아는 소년을 그의 여동생 다이얼라의 옛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는 이곳이 본체에 있던 그녀의 방이었으며 그 이후로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흰머리 주인공은 이젤 위에 놓인 미완성 그림을 관찰합니다. 귀족은 그의 여동생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작품을 자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그림을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하고 항상 빈 공간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발레리아는 아까 흥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병은 왜 그를 그림으로 가득 찬 이 방으로 데려왔는지 묻습니다. 금발의 남자는 다이얼라가 그런 식으로 무시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혈통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별채로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발레리아는 그들이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을 막고 싶어하며 책 몇 권을 집어듭니다. 그렇게 오빠는 젊은이에게 여동생 다이알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귀족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백의 메모를 보아하니 소녀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그 책들이 규율 학파의 책이냐고 묻고 발레리아는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용병은 새로운 발견의 생각에 잠기고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 후 젊은 용병은 소녀의 방에 있는 풍경화 중 하나를 관찰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 있던 이론서 중 하나를 집어들고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보겠다며 그 책을 귀족 아가씨의 오빠에게 건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의 별관은 완전히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어린 다이알라는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한 채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갑자기 아주 차가운 물 한 통이 그녀를 깨우기 위해 세차게 뿌려집니다. 그러자 소녀는 얼굴 전체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채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새로운 가정교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정말 잠을 잘 생각이었냐고 묻습니다. 혼란스럽고 매우 짜증이 난 귀족 아가씨는 용병이 완전히 미쳤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중요한 곳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밝은 달빛 아래 소녀는 그녀를 복도로 끌고 가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그를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젊은이는 귀족 아가씨를 강제로 저택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듀플레인 가문의 저택에서 떨어진 흙길로 그녀를 끌고 갑니다. 외딴 곳에 도착하자 가정교사는 그녀를 흙바닥에 세게 내던집니다. 소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고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젊은이는 재미있는 사실을 듣고 싶냐고 묻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법을 가르칠 생각이 없으며 단지 귀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길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 폭로에 충격을 받은 소녀는 그가 방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가정교사라는 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자 용병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 같은 귀족들을 상대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을 뽑아들고 귀족들의 비명은 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겁에 질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도원에 갈 것이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병은 최악의 경우 평민의 목숨은 가치가 없으니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도망칠 수도 있고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가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될 거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젊은 귀족은 저 남자에게 잡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금발의 소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탁 트인 들판에서는 그에게 쉽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숲에서 그를 따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은 숲을 잘 알고 있으며 그곳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결국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곤경에 처한 것은 그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그녀의 주의를 끕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에 나타나 그날 밤의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자 백발의 젊은이는 숲을 향해 강력한 주문을 발사합니다. 깜짝 놀란 소녀는 뒤를 돌아보고 그것이 화염구 주문임을 깨닫습니다. 마법 가정교사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불의 구체를 들고 있습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용병은 자신이 장난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강력한 화염 마법이 겁에 질린 소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갑니다. 공격이 가까워지자 귀족 아가씨의 눈에 불꽃의 반사가 비칩니다. 공포의 비명과 함께 소녀는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내던져집니다.
그녀 바로 뒤에서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땅에 쓰러져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젊은 귀족은 자신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용병은 일부러 빗맞췄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숲을 통한 추격이 계속되는 동안 보름달이 밤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귀족 아가씨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탈출하려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방심한 사이 그녀는 길에 있던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 바람에 금발 소녀는 흙바닥에 세게 넘어져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지친 그녀는 거의 일어설 수 없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푸른 에너지 화살이 나타나 빠른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마법 가정교사는 망설임 없이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에너지 화살은 땅에 누워있는 귀족 아가씨 바로 옆을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마법 공격이 자신을 너무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용병은 그녀의 움직임을 칭찬하며 그녀가 별관에만 머물렀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숨이 찬 소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그를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서서 다시 숲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젊은이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백발의 가정교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얼마나 오래 계속 달려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잠시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한편 소녀는 길을 따라 있는 물웅덩이에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금발 소녀가 따라가고 있는 어두운 숲속의 길을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는 그것이 그림에서 본 숲이자 그녀가 놀곤 했던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그림에 옮겼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달리기에 지쳐 용병의 머리에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젊은이는 그저 침착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뽑았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돌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가정교사의 기술에 충격을 받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반격하려는 그녀의 태도를 칭찬하며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친 소녀는 싸움을 계속할 힘도 없이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젊은이는 그녀가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귀족 아가씨에게 검을 겨누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그의 위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전하며 그런 상황에서 평민들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병은 왜 그녀가 귀족 혈통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물었습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은 잠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의 귀족 신분을 빼앗아가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가 난 소녀는 마법과 자신의 실패에 대해 필사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실패했는지 그는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백발의 가정교사는 젊은 귀족 아가씨의 폭발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에도 그림에도 그리고 자신이 시도했던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귀족 혈통 외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없다면 자신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백발의 가정교사는 그녀의 모든 폭발을 받아들이며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푸른 에너지 검을 소환하고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젊은 귀족 아가씨는 자신의 비극적인 끝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용병은 칼날을 들어 올리며 그녀가 할 말을 모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진 채 소녀는 끝을 기다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백발 소녀는 자신의 에너지 검을 휘둘렀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가정교사의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용병의 칼날이 그녀 주위에 거대한 얼음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소녀는 눈을 뜨고 사방에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 귀족 아가씨 주위에 얼음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마법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자 백발의 젊은이는 에너지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소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젊은 귀족 아가씨는 방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그저 만화의 발현일 뿐이며 그녀가 잘 해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울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좌절감을 터뜨렸다. 용병은 그저 멀리서 젊은 아가씨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늘에 뜬 보름달이 그 치열했던 밤의 수업의 끝을 비추었다. 선생님은 그녀가 야생 마법 계열에 속한다고 밝혔고 소녀는 그 정보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다리를 붕대로 감아주면서 그는 마법사들의 계열에 따라 배우는 과정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된 이론을 배우려는 것은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어린 귀족 아가씨는 그가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희귀한 마법 혈통의 일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백발의 청년은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았고 그 분놀림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용병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가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 모든 것을 캔버스로 옮겨 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형의 마법사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의 만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발 소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마침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붕대 감기를 마치자마자 청년은 일이 끝났으며 이제 그녀가 통증을 덜 느끼며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승은 그녀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며 진짜 훈련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푸른 눈의 소녀가 어두운 길을 따라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비록 부끄러워했지만 어린 귀족 아가씨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 청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그 순간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숲 전체를 뒤덮는 동안 저택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동안 그는 석양 그림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침실 창문으로 들어와 저택의 호화로운 방 전체를 밝혔다. 어린 다이얼라는 결심에 찬 채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새로운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시험해 볼 준비를 했다. 그러자 소녀는 손을 뻗어 눈을 강렬하게 빛내며 손가락 사이에 소량의 푸른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지시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을 발현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마법은 결국 실패하고 연기로 변해버려 어린 귀족 아가씨는 그 결과에 상당히 짜증이 났다. 한 하녀가 물 양동이를 들고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어린 금발 소녀가 갑자기 문을 열어 한눈 팔던 하녀를 놀라게 했고 하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놀란 나머지 양동이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복도 카페트 위로 물이 사방에 튀었다. 더러운 물이 어린 귀족 아가씨의 드레스에 정통으로 튀었고 그녀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었다. 절망한 하녀는 그녀 앞에서 그런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친 듯이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소녀는 어떤 감정이나 즉각적인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자 하녀는 과거처럼 아가씨에게 학대당할까 두려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놀랍게도 소녀는 그저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갔다. 이 때문에 하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버릇없는 아가씨에게 뺨을 맞거나 고함을 듣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다른 동료들이 호기심에 다가오면서 그들은 어린 아가씨의 이상한 행동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다른 방에서는 백발의 선생님이 드문 휴식과 평화를 즐기며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청년은 쉬는 날 일은 아침부터 지옥 같은 소음이라며 불평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귓가에 들리는 고함 소리의 이유를 이해하려 했으며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금발 소녀가 집사와 함께 나타나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마법 수업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모노클을 쓴 신사는 어린 아가씨가 마침내 방에서 혼자 만화를 발현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결연한 표정으로 학생은 빨리 발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며 용병에게 서둘러 가르치라고 명령하지만 청년은 그저 그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자고 싶으니 오후에나 다시 오라고 말했다. 이에 집사는 자신의 아가씨가 마침내 학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거절에 짜증이 난 소녀는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청년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그 작은 말썽쟁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푸른 하늘에 해가 빛나는 동안 귀족 가문의 거대한 저택 위로 찬란하게 날이 밝아왔다. 이어서 그 거대한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통해 단호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린다. 두 하녀는 다이얼라 아가씨가 하루 종일 접시 하나도 깨지 않았다고 놀라며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 모두가 그 소녀가 마침내 만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장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누군가 하녀들에게 다가왔다. 흑발의 청년이 멈춰서서 방금 두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한편 가문의 가장은 기펜으로 양피지에 차분하게 글을 계속 쓰고 있었다. 집무실에서 영주님은 어린 딸의 마법적 진전에 대한 소식을 논의하기 위해 자식들을 맞이했다. 대공은 그것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하며 딸의 발전에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녹색눈의 청년은 그런 단순한 성과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금발 오빠는 자기 여동생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는 거냐며 레이그에게 소리쳤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진지하고 매우 주의 깊은 표정으로 아들들의 말다툼을 지켜보았다. 그는 소녀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수도 언행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문의 수장은 말썽 많은 그 아이의 미래를 저울질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시간은 흐르고 태양은 여전히 강렬하게 그 광대한 중세 왕국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귀족 아가씨가 등을 돌리고 앉아 무언가에 대해 단단히 토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백발의 용병이 들어와 소녀가 무슨 이유로 토라져 있는지 물었다. 이에 금발 소녀는 그냥 토라진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정말로 매우 화가 났다고 대답했다. 청년은 머리를 극적이며 버릇없는 아이처럼 구는 건 그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린 소녀는 다시 소리치며 그건 생떼가 아니라 순수한 증오의 감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백발의 청년은 생떼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모든 일이 제대로 되려면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발 소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고 이건 생떼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매우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다. 용병은 소녀의 반항에도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지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어쨌든 자기는 그걸 생떼라고 부를 거라며 어린 귀족 아가씨가 그의 조롱에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 순간 붉은 눈의 청년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준비하며 의자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만화를 사용하면 마법사의 몸에 완전한 탈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식도 훈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지만 소녀는 그 이야기가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낙담한 것을 눈치챈 선생님은 지금 훨씬 덜 지루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불꽃과 검을 사용해 어린 소녀를 겁주고 누가 진짜 실세인지 보여주었던 때를 떠올렸다. 순수한 공포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귀족 아가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고 과격한 것은 필요 없으며 대신 평범한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스승은 에너지의 흐름을 통달한 후에는 일성 마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 매우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야생 계열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고 자유에 초점을 맞춰 혼자 배우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다고 밝혔다. 청년은 이 스타일이 그녀의 성격과 매우 잘 맞는다고 말했고 이 갑작스러운 칭찬에 금발 소녀는 상당히 궁금해했다. 이에 선생님은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이 이런 종류의 마법과 큰 시너지를 내며 그녀의 귀족 혈통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녀는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친절한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붉어진 뺨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신비한 기술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순간 궁금해했다. 청년은 첫 시도에 얼음벽을 만든 것이 그녀의 잠재력을 증명한다고 확인해주자 그녀는 자신이 진짜 천재인지 묻지만 그는 곧 재능이 있는 것과 진짜 천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경고하고 대화는 창문 너머로 계속된다. 한편 밖에서는 흑발의 오빠가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방 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 순간 흑발의 청년은 여동생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큰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 날 거대한 저택 위로 해가 강렬하게 빛나는 동안 고된 훈련 일과는 부지 전체에서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소녀는 방으로 달려가 스승에게 힘을 발현시킬 수는 있지만 주문의 방향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곧이어 그녀는 그가 식사하는 동안 끼어들어 얼음 원소를 사용해 보았지만 느낌이 매우 이상하고 예상과 달랐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날 어린 귀족 아가씨는 복도를 따라 선생님을 계속 쫓아다니며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소리친다. 해질녘 금발 소녀는 마침내 나무 근처에서 쉬고 있는 용병을 발견하고 거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짜증이 난 소녀는 그가 별채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불평하며 아버지가 그에게 책을 준 것이 그저 게으름을 피우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매우 침착하게 백발의 청년은 대공이 그에게 자료를 빌려준 것은 바로 그가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을 무시하고 마침내 만화의 흐름을 성공시켰다며 그에게 결과를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금발 오빠는 집무실 창문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가문의 방향에 대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발의 선생님이 귀족 가문의 미래 가장의 긴급한 부름에 응답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귀족은 손님을 맞이하며 최근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이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니 앉으라고 청했다. 마주 앉아 금발 남자는 여동생의 실력이 어떤지 물으며 어린 소녀의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주인공은 솔직하게 그녀가 꽤 많이 발전했지만 기본 주문을 마스터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빠는 어머니가 곧 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며 저택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며 많은 귀족들이 평민이 저택에서 그토록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의 깊은 표정으로 용병은 이 중요한 경고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금발 남자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미래의 가장은 청년에게 할 말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신의 임무는 후계자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항상 각자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발 남자는 한숨을 쉬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현실은 보이는 것만큼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발의 청년은 귀족이 그 이상한 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순간 금발의 오라버니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가문의 과거를 회상하며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어린 다이알라가 예전처럼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큰 슬픔에 잠겨 털어놓는다. 용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남자의 드라마를 지켜본다. 금발의 남자는 어릴 적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동생이 완벽한 천사 같았다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귀족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동안 주인공은 그의 울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히 차를 마실 뿐이다. 그러자 후계자는 어떻게든 어린 소녀의 애정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묻지만 가정교사는 왜 그런 사적이고 이상한 문제로 자신에게 상담하는지 의문을 표한다. 갑자기 소녀가 필사적으로 마법 스승을 찾으며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진다. 남자는 이전 질문을 무시하고 저택의 하인 중 한 명에게 손수 인형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보여준다. 그는 매우 소름 끼치는 모습의 장난감을 보여주며 그 이상한 예술 작품에 대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기괴한 물건을 본 주인공은 귀족이 지금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려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 대답에 화가 난 금발의 남자는 울기 시작하며 용병의 혹독한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장면은 호화로운 저택의 외부로 전환된다. 그날의 매우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우아한 여인이 중앙홀에 나타나 백발의 청년에 대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웃음을 지으며 귀족 가문을 위해 매우 유능한 마법 스승을 고용했다고 말한다. 부인은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하며 청년의 고향에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이 어떤 귀족 가문이나 특정 영주의 영지에 속해 있지 않다고 밝힌다. 여인은 어린 소녀의 스승이 사실은 평민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 깜짝 놀란다. 귀족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위로 해가 밝게 빛나며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앙홀에서 젊은 용병은 여러 하녀들과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매우 우아한 부인에게 둘러싸여 있다. 비웃음을 지으며 여인은 이 저택의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의 실력에 대해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하며 백발 청년의 고향에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붉은 눈의 청년은 침착하게 자신이 어떤 귀족 가문이나 특정 영주의 영지에 속해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부인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손님이 자신의 면전에서 방금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한다.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이 그저 평범한 평민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 순간 스승의 진짜 출신을 알게 된 여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일그러진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귀족 가문의 거대한 저택 바로 앞에 주차된 호화로운 마차를 본다. 그러자 젊은 이실로는 용병에게 말을 걸어 그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에버슈타인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이알라를 청년의 보살핌에 맡기겠다고 설명한다. 백발의 청년은 그저 명령에 동의하며 불평 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때 길드장이 웃으며 나타나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대답에 대해 농담을 한다. 그는 귀족 부인과 함께 마차에 올라타며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러 나타나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라고 소년에게 말한다. 마차는 이내 저택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혼자 남아 그 복잡한 가족을 상대하게 된다. 하지만 갑자기 검은 머리의 소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에 손을 댄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며 어머니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의를 준다. 수염난 남자는 가문의 여주인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고 긴급한 공식적인 경고가 필요한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면서 장면은 저택 천장의 호화로운 디테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자 귀족 부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아무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을 진정한 공포의 화신이라고 묘사한다. 마리엘라는 격분하며 평민이 정말로 자기 막내딸의 스승이냐고 소리친다. 가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며 계속 기펜을 들고 있다. 하지만 부인은 금발의 어린 소녀가 이 귀족 가문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라며 절망적으로 계속 소리친다. 그 순간 대공은 안경을 벗으며 자신 또한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부인은 다른 모든 귀족 스승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상기하지만 어떻게 용병계의 밑바닥 출신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자 영주는 좋은 가정교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백발의 청년이 딸 이실론의 직접적인 추천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자 여인은 집무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하며 그 서비스에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마력을 발현하게 된 어린 소녀를 가르치기 위해 플람이라는 자신의 오빠를 데려오자고 제안한다. 통치자는 그녀가 국경의 사령관을 개인 교사로 데려오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공국을 관리하는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여주인은 에버슈타인의 상류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전쟁터라고 다시 소리친다. 그러면서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이름 없는 스승 때문에 딸이 성대한 대비 무도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 순간 큰 집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와 귀족 부부의 격렬한 언쟁을 방해한다. 발레리안이라는 금발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남편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냐고 한다. 하지만 여주인은 소년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그 문제는 그곳의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레이그라는 다른 형제가 진짜 문제는 그 평민이 다이알라의 스승이 될 재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는 천천히 걷고 두 사람은 백발의 용병에 관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를 유심히 지켜본다. 검은 머리의 청년은 평민을 가정교사로 두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필요한 기술만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직접 용병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마법 결투로 맞붙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가주는 아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백발의 청년이 정말로 매우 강력하고 유능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 순간 녹색 눈의 형제는 평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고 표정이 굳은 채 아버지를 응시하며 침묵한다. 그 순간 검은 머리의 청년은 단지 용병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동생의 실력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러자 금발의 형제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의 진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친척을 쳐다본다. 그러자 청년은 만약 스승이 정말로 자기 일에 능숙하다면 금발의 어린 소녀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주가 침묵하는 동안 그는 막내딸의 전장에서의 활약을 보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하다. 그러자 녹색 눈의 청년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의 형은 집무실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다시 부르려 한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에게 마법 결투를 제안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에게 묻는다. 검은 옷의 청년은 금발의 형에게 정말로 그 어린 소녀가 태도를 바꾸고 문제 많았던 과거를 모두 잊었다고 믿는지 묻는다. 그 순간 후계자는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이며 가문의 혈육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빅고는 미소를 지으며 남동생은 피부치라는 단어를 비웃으며 더 이상 소녀에게 어떤 애정도 느끼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소녀가 상류사회에 소개되자마자 그녀의 행동이 귀족 가문의 이름을 망칠 것이라고 소리친다. 이 거친 말에 직면하여 금발의 형은 걱정스러워하며 남동생이 어린 소녀에게 품은 증오에 실제적이고 어두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청년은 그녀가 먼저 선을 넘었으며 온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별관에서 미래의 가주는 친척이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저택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는 것을 느낀다. 그가 떠나자마자 집무실의 소란은 가라앉지만 결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공기 중에 남아있다. 한편 밖에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호화로운 저택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갑자기 금발의 어린 소녀가 스승의 방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와 방금 발견한 무언가에 대해 매우 분노했음을 보여준다. 백발의 청년은 차분하게 책을 계속 읽으며 이른 아침부터 자기 방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녀는 마법 가정교사의 완전한 주의를 끌기 위해 청년이 읽고 있던 책 페이지 위로 공식 두루마리를 던진다. 결연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는 자신이 이 마법 결투에서 지면 용병은 저택에서의 직위에서 즉시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상대가 숙련된 일성 마법사라는 것을 이미 들었으며 그녀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격분하며 청년이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용병은 자신이 돈 받은 만큼의 일만 할 뿐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는 이미 상당한 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금발 소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스승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묻는다. 일주일이 지나고 대공국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며 마침내 결투의 날이 왔음을 알린다. 귀족 가문과 하인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자 훈련장은 준비되었다. 그 순간 가주가 모든 것에 여전히 꽤 짜증이 난 듯한 아내를 동반하고 권위 있게 걷는다. 백발의 청년은 정중하게 절하며 영주와 그의 일행이 방금 도착했음을 알린다. 그는 그 모든 강력한 귀족들의 위협적인 존재감 속에서도 침착하고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아버지는 청년을 관찰하며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궁금해한다. 왕좌에 앉아 영주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성급하게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치명적인 시선으로 전장에 접근하자 단호한 발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진다. 검은 머리의 형제는 망토를 휘날리며 걸으며 대결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결투가 아니며 여동생을 짓밟을 작정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청년은 계단을 올라가며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어린 귀족 아가씨가 전장의 자리를 잡자 두 남매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진다. 붉은 두건을 쓴 소녀는 집중된 표정을 보이며 일생일대의 싸움에 준비된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말에 깜짝 놀라며 스승이 정말로 돈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만화가 이미 안정되었으며 곧 강력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스승은 그녀의 혈관에는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어린 소녀는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는 야생학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독학에 훨씬 더 중점을 둔다고 강조한다. 그러자 소녀는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왜 가정교사가 바로 그 순간에 그 모든 이상한 말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젊은 용병은 그저 차분하고 매우 평화로운 표정으로 어린 소녀의 화풀이를 들어준다. 고개를 숙인 금발 소녀는 자신이 최고의 학생이 아니란 걸 알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말한다. 이내 울먹이며 다른 스승님은 원치 않으니 백발의 청년에게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스승은 제자의 눈에 서린 굳은 결의와 깊은 슬픔을 보며 잠시 침묵한다. 그 말에 백발의 청년은 장갑을 끼며 귀족들의 정식 결투에 참여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가르쳐줄 수 있다며 어린 귀족 아가씨가 오늘 정말 승리를 원하는지 묻는다. 그 당시 모두가 어린 다이알라는 마법에 재능이 없으며 유명한 가정교사들도 그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듀플레인 가문의 혈통은 이미 끝났으며 저 어린 것은 떼쓰는 법밖에 모른다고 악담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소녀는 불타는 눈빛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그 순간 작은 소녀는 아침에 눈부신 햇살 아래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결투장으로 향한다. 그는 소녀가 더 이상 누이로서도 중요한 가문의 막내딸로서도 그곳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소녀는 눈을 강렬하게 빛내며 자리를 잡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오직 그의 제자이자 진정한 마법사로 여길 뿐이다.
장면이 바뀌고 깃대 꼭대기에서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나부낀다. 그 순간 붉은 망토를 두른 소녀는 돌로 된 결투장 한가운데서 상대와 마주선다. 코스염을 기른 신사가 모두의 이목을 끌기 위해 헛기침을 한다. 그는 결투가 상급 규칙으로 진행되며 먼저 보호 마법을 발동하는 쪽이 패배한다고 설명한다. 그 말에 흑발의 상대는 소녀에게 흔들림 없이 진지한 시선을 고정하지만 후드를 쓴 작은 소녀는 기죽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법 도구가 공중에 떠서 빛을 발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백발의 청년은 10분의 시간 제한과 귀족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그 순간 결투자는 것엔 바람을 일으키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마력의 충격에 금발 소녀의 옷이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자리를 지킨다. 그는 손을 뻗어 매초 커져가는 녹색빛의 구체의 마력을 집중시킨다. 청년은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말한다.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그는 그 모든 마력을 작은 상대를 향해 날린다. 절삭풍의 폭풍이 전진하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 순간 소녀의 눈동자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격의 빛이 비친다. 민첩하게 몸을 날린 그녀는 위험한 공격을 아래로 숙여 가까스로 피한다. 상대는 그녀의 속도에 완전히 놀라며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짜증이 났지만 그는 어떻게든 소녀를 마치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계속한다. 그러자 작은 소녀는 잔상처럼 움직이며 그의 모든 공격을 아주 쉽게 피한다. 온전히 집중한 채 금발 소녀는 이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백발의 청년은 싸움을 분석하며 그녀가 마법을 제어하는데 너무 많은 만화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바람의 폭풍이 얼음 장벽에 부딪히자 장벽은 충격에 산산조각난다. 붉은 후드를 쓴 소녀가 공격을 막기 위해 거대한 얼음벽을 세웠지만 상대는 그건 진짜 마법이 아니라 단순한 만화 덩어리일 뿐이라며 비웃는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값싼 장깨는 뭉개버릴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일격을 준비한다. 이어서 청년은 금발 소녀에게 전력으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공격을 막아보라고 도발한다. 에너지 구체가 그녀를 향해 날아오자 작은 소녀는 얼음 장벽 뒤에 몸을 숨긴다. 이 순간 백발 소년이 소녀와 대화하던 과거의 기억이 보인다. 그는 용병은 명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승리만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소녀는 싸움에서 이겨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으냐고 묻지만 금발 소녀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소리친다. 현재로 돌아와 소녀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를 마주본다. 그녀는 민첩하게 얼음벽을 따라 달리며 상대의 공격을 피한다. 이내 뒤를 돌아보는 소녀, 해설은 언제나 승리하는 용병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해설은 그들은 결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운다고 덧붙인다. 상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작은 소녀를 보고 놀란다. 마법을 사용해 땅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소녀, 해설은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얼음 조각을 던져 정통으로 맞힌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붉은 후드를 쓴 소녀는 다음 수를 위해 마력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상대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이제 끝이라고 선언한다. 그 순간 금발 소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새로운 공격을 보고 놀란다. 바람의 칼날이 돌진해오자 그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땅으로 몸을 던진다. 공격이 땅에 부딪히며 결투장 전체를 뒤덮는 흙먼지를 일으킨다. 멀리서 지켜보던 백발의 청년은 침착하게 결투를 계속 지켜본다. 관중석의 한 여인이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녀의 이름을 외친다. 그녀는 어린 결투자가 다칠 수 있으니 결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에게 앉으라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녀가 공격에 맞았다고 반박하지만 그는 보호 마법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남자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아는 듯 진지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결투장을 응시한다. 다시 백발의 청년, 그는 벤치에 앉아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소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는지 생각한다. 한편 결투자는 흙먼지 속에서 상대를 찾으며 결투장을 헤맨다. 공격이 명중했다고 확신하는데 왜 보호 마법이 발동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에 빠진 청년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소녀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갑자기 그의 발밑 나무 바닥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한다.
거대한 얼음 가시가 바닥에서 솟아올라 그를 정통으로 가격하며 공중으로 띄운다. 기습의 충격에 결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충격에 빠진 채 그녀가 결투장 바닥 아래에서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상대는 심판을 보며 결투장 밖으로 나간 것이 패배가 아닌지 묻는다. 하지만 외아란경을 쓴 신사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다. 청년은 바닥 아래는 장애로 취급되지 않으며 누구도 이런 꼼수를 예상하지 못했으리라는 걸 깨닫는다. 그럼에도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더 많은 얼음가시가 바닥에서 솟구치고 그는 다시 맞지 않기 위해 피해야만 한다. 여러 개의 얼음창이 바닥에서 솟아나 결투자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그녀를 맞히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그는 이 결투에는 귀족의 예법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불평한다. 바닥의 구멍을 보며 청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 순간 붉은 후드를 쓴 작은 소녀가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아래에서 상대를 올려다보는 금발 소녀의 눈이 강렬한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그녀의 분노를 드러낸다. 청년은 그 눈빛을 알아보고 그의 형제 대릭이 그랬던 것을 기억한다.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그는 남은 싸움에 더욱 진지하고 집중하는 듯 보인다. 그는 이 전략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녀의 오빠의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결투자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며 망토를 고쳐맨다. 그는 민첩하게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얼음 공격을 피한다. 그러고는 그들이 계획한 전략에 맞춰 어울려주겠다고 말한다. 챕터의 마지막, 파괴된 결투장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 관중석의 여인은 충격을 받으며 소녀가 저 먼지 구덩이로 들어갔냐고 묻는다. 그녀는 남편에게 결투를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소녀가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관중석의 수염난 남자는 생각에 잠긴 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싸움을 지켜본다. 한편 붉은 후드를 쓴 소녀는 무너진 결투장 바닥 아래에 숨어있다.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작은 결투자는 마침내 상대의 만화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청년이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을 때 방해를 받고 놀란다. 얼음 가시가 그의 근처 바닥을 강타하며 잠시 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는 자신이 마법을 시전하려 할 때마다 그녀가 바닥을 부서대자 질 수 없다며 격분한다. 땀 한 방울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집중한다. 위에서 본 모습, 결투자는 바닥에 떨어진 깃발 근처 파괴된 결투장에 홀로 서 있다. 소녀는 만화의 흐름이 멈춘 것을 알아채고 그가 무언가 꾸미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녀는 그가 다음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격할 생각으로 준비한다. 그 광경을 본 심판은 깜짝 놀라 결투장 한가운데 있는 젊은 도련님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젊은 남자는 깃대 꼭대기로 뛰어올라 균형을 잡으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이 거리에서는 그녀가 제때 반응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주문을 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는 이길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결심하고 푸른 기운을 집중합니다. 그는 주문 영창 없이 경기장 전체를 파괴할 작정입니다. 흰머리의 오빠는 진지하고 매우 집중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푸른 에너지 폭발과 함께 나무 경기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격의 위력이 너무 커서 깃대가 밑동에서 부러집니다. 그와 함께 그 힘을 견디지 못한 깃대와 함께 젊은 남자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장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휩싸이며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관중석의 부인은 잔뜩 겁에 질려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젊은 남자의 이름을 외칩니다. 연기 속에서 젊은 전사는 땅에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특정 지점에 집중합니다. 붉은 두건을 쓴 작은 아이의 모습이 흙먼지 속을 고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레이그는 푸른 마법 화살을 준비하여 상대방을 향해 조준합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번갯불처럼 공기를 가르는 에너지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소녀의 눈에는 위험하게 다가오는 화살의 빛이 비치지만 금발의 작은 소녀는 손을 내밀어 마지막 순간에 마법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녀가 힘을 손쉽게 붙잡자 손바닥이 강렬하게 빛납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녀는 전투에 완전히 집중한 채 진지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화살은 소녀의 제어하에 밝은 푸른 에너지 투사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격 방향을 바꿔 그 투사체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작은 소녀는 반격과 동시에 바로 뒤따라 달려가 적에게 더욱 압박을 가합니다.
젊은 남자는 마법 화살 한 발만 맞히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상대의 가슴에 강력한 발차기를 명중시킵니다. 강력한 타격이 정통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가까이서 서로를 노려봅니다. 레이그는 방금 받은 직접적인 충격의 고통을 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손이 경기장 바닥의 흙을 한 움큼 집어듭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상대의 얼굴에 흙을 전부 뿌립니다. 흙이 젊은 남자의 눈에 들어가자 그는 비겁한 공격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가 얼굴을 닦으려고 무릎을 꿇는 동안 작은 소녀는 그 틈을 타거리를 둡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가 만화가 다 떨어져서 발차기를 하고 모래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녀가 결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오빠처럼 전력을 다해 그녀를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푸른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빛나며 전투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은 머리에 손을 짚고 땅에서 아직 회복 중인 상대를 마주합니다. 그녀는 지쳐 보이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작은 전사의 입가에서 피가 조금 흘러내립니다.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장면은 마법 사용에 대한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한 목소리가 만화는 물감과 같고 주문은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붓이라고 설명합니다. 흰머리의 젊은 남자는 붓으로 물감을 모아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붉은 눈의 젊은 남자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법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르침을 마칩니다. 스승의 설명에 감탄한 작은 소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소녀는 그녀에게 공기 중에 흐르는 만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현재로 돌아와 금발의 작은 소녀는 눈을 감고 새로운 힘을 찾는 듯합니다. 푸른 기운이 그녀를 감싸자 그녀는 만화는 물감이고 주문은 붓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와 함께 젊은 여성은 손끝에서 만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공격을 준비하자 손 안에서 푸른 에너지가 밝게 빛납니다. 결심에 찬 표정으로 소녀는 이 마법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설은 이것이 마법이며 소녀가 푸른 기운에 휩싸여 얼음창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에 외알 안경을 쓴 심판은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관중석의 부인 역시 깜짝 놀라며 젊은 여성이 일성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는 얼음창을 알아보고 그녀가 그토록 강한 힘으로 사고를 낼까 걱정하지만 붉은 두건의 작은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공격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상대 역시 푸른 기운에 몸을 감싸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일성 마법이라도 자신이 여전히 그녀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와 함께 젊은 남자는 결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먼저 그녀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금발의 작은 소녀는 손을 아래로 향하고 결정적인 일격에 모든 기운을 집중합니다. 그 순간 레이그는 소녀를 향해 날아가는 여러 개의 에너지 화살을 발사합니다. 두 주문이 경기장 중앙에서 충돌하여 눈부신 빛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충격은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전장에 남아있던 것들을 파괴합니다. 관중석에서 젊은 남자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작은 소녀의 이름을 외칩니다. 연기 한가운데에서 황금빛 에너지 구체가 누군가를 보호하며 밝게 빛납니다. 펠럼 장군의 보호구가 활성화되어 이제 공중에 천천히 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젊은 전사는 온몸이 지친 채로 충돌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반대편에서 소녀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계에 다다른 듯 보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흰머리의 젊은 남자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